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이고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제게는 세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과학이다. 감정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민주주의의 모순이 집약된 나라라는 믿음이었죠. 저는 지난 20년간 동아시아 민주주의 연구에 몰두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늘 특이한 변수였습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 한류의 열풍 속에서도 여전한 부정부패, 그리고 정치를 점술이나 사주로 예측하는 이상한 문화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의 미래인지 과거의 유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실체를 확인하자. 2025년 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과 대중심리 간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논문. 그 논문은 저의 학문 인생의 결정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인상 깊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질서정연했고 대중교통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확했죠.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진짜 충격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철민 교수와의 첫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혹시 점술에 대해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점술이요? 저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학문은 통계와 과학 기반입니다. 점술은 글쎄요, 미신이라고 봐야겠죠. 김 교수는 웃지도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단 한 번도 대통령 선거를 틀린 적 없는 사람을 만나보는 건 어떠신가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물었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믿고 말고요. 인천에 계신 분인데요. 김성훈 할아버지라고 벌써 95세이십니다. 1950년대부터 모든 한국 대통령 당선자를 정확히 예언하셨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한 말을 남기셨어요.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고요. 순간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을 분석하면서 저도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점술과 연결짓는 건 글쎄요, 제 학문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위한 자료라는 명목으로 김 교수님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천으로 향했죠. 도착한 곳은 한적한 골목의 허름한 한옥.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당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차들에서 내린 이들은 하나같이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정중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가 맞나요? 저는 교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몰래 자주 오는 곳이에요. 언론엔 절대 보도되지 않지만 여기서 조언을 받고 나면 실제로 결과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안의 회의와 궁금증이 엉켜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마침내 저희 차례가 되어 한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키가 작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김성훈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한국 정치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뵙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명함을 천천히 보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오, 콜럼비아, 좋은 학교지요. 제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사주 분석할 때도 콜럼비아 논문을 많이 참고했어요. 그 말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정말 이분이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자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내가 지난 70년간 쓴 기록입니다. 대통령 사주와 당선 예측만 정리한 거예요. 그 수첩에는 박정희의 비극적 말년, 노무현 대통령의 고독한 퇴장, 문재인, 윤석열, 그 이전의 모든 대통령 이름과 선거, 결과가 연도별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돋았던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메모였습니다. 초반 기세는 왕 같지만 임기 완주는 어려움, 그리고 이번 대선에 대한 단 한 줄,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체계가 있었고 일관성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정확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처음으로 사주명리학이라는 책을 열었습니다. 처음이었죠. 데이터가 아니라 운명이라는 단어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 건 저는 그날 밤 호텔 방 한 켠의 작은 책상 위에 노트를 펴놓고 앉았습니다. 사주명리학 입문서의 첫 장을 넘기며 그 속 문장을 곱씹어 읽었습니다. 사주는 통계이며 철학이며 인간의 패턴을 읽는 법이다. 정치라는 것은 인간의 집단 심리의 반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운명의 흐름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닐까요?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그 짧은 한 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 김철민 교수에게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김성훈 선생님을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라고요. 이상하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행동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인천의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조용한 한옥마당, 여전히 대기 중인 검은 차량들, 그리고 그날따라 더 조용해진 분위기. 할아버지는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자 고요하게 웃으셨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교수님. 눈빛이 바뀌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으셨죠? 그는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정치는 결국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오래 보면 알게 되죠. 사주는 그것을 숫자와 기운으로 해석하는 오래된 방법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철학이자 과학이었습니다. 저는 학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말. 이번 대통령 사주는 조금 특별합니다. 처음으로 국인을 지닌 사주가 나왔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국인이요? 나라를 구하는 기운이지요. 이런 사주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심지어 이 사주는 기존 정치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권력이 아닌 섬김과 소통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게 될 운명이죠.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란 정말로 국민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무의식은 이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되고 있었던 것 아닐까. 미국에선 볼 수 없었던 정치의 또 다른 얼굴. 그건 바로 정신적 기반, 인간의 운명을 통찰하려는 오랜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인천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미국의 학계 동료들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혹시 이상한 종교라도 빠진 거 아니야? 동양의 점술이 그렇게 재미있나 보지? 하지만 저 자신도 알 수 없을 만큼 끌렸습니다. 사주명리학은 단순히 운세를 보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흐름을 해석하는 철학적 언어였습니다. 특히 집단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정치와 맞닿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서울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한국 정치에 내재된 문화적 심층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국민이 진심으로 지도자의 인격을 따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후보자의 정책, 정당, 재정 지원 규모 등 수치화 가능한 요소들이 우선이지만 한국 유권자들은 사람 됨됨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치인의 사주란 결국 지도자의 인간성에 대한 집단적 직감이었던 셈이죠. 저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 현대사 속 주요 선거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죠. 첫 번째 사건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당선이었습니다. 사실 그해 대부분의 언론과 학자들은 김영삼 후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 지방 방송에서 단 한 명의 사주가가 노태우의 기운이 강하다고 말했는데 결과는 그대로였죠. 기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민심은 안정과 질서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게 곧 사주 속 관성관싱의 흐름과 일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골목에서 우연히 들른 작은 서점. 거기서 한 노인이 저를 알아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운명이 바뀌려는 사람이군요. 지금 공부하는 그 사주학이 결국 당신 인생도 바꿀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인은 아무 소개도 없이 제 직업과 관심사를 맞췄고 심지어 그날 아침 제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까지 정확히 짚어냈죠. 미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더 있어볼까? 그렇게 망설이고 계시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 딛고 선 이 땅, 한국은 보이는 정치뿐 아니라 느껴지는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을 가장 정확히 읽어낸 존재가 바로 김성훈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의 수첩을 다시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현대사 전체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거대한 물줄기 같아요. 인간의 욕망이 만든 흐름이지만
그 물줄기를 정확히 꿰뚫는 눈이 있으면 미래도 보여요. 그는 대통령이 단순히 뽑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부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대가 새로운 대통령을 부르고 있으며 그는 국인을 지닌 사주를 가졌다고 말했죠. 이번 사람은 다릅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감싸 안으려는 사주예요. 이제 한국 정치도 사람도 바뀔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고였고 경고였으며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논문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바꾸는 집단무의식 사조와 민주주의의 교차점. 저는 더 이상 외부에서 비판하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이해하려는 탐험가였고 동시에 이 땅의 진실을 목격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논문 주제를 바꾼 이후 저의 한국 생활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철민 교수님의 소개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언론 관계자들과 교류하면서 실시간으로 한국 정치의 맥박을 체감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는 거리 토론, 유튜브 방송, 2030 세대의 날카로운 분석.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혼란스럽지만 그만큼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혹시 저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사주명리학과 정치학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본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게 저의 사명이자 책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일 인터뷰는 무척 진지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송 이후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이 이 방송을 미국 교수, 한국 미신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자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에서는 제 이름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존슨, 콜롬비아 대학교의 수치. 그는 동양의 점술에 휘둘리며 과학과 진실을 저버렸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출석 강의 배정이 보류되었고 학생들로부터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교수인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제가 한국에서 존경했던 한 인사에게도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날은 김성훈 할아버지의 자택을 다시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서 있었고 안에서는 정치인들끼리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그날따라 달랐습니다. 방송 잘 봤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런 방식으로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진심이었고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방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젊은 정치인이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 노인이 예언했다고요? 내가 낙선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돼.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의 선거 사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격분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저에게로도 날아왔습니다. 외국인 주제에 뭘 안다고 떠들고 다녀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한국 정치를 왜곡시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야겠다. 이 나라는 결국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철민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망설였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찾아간 그곳은 서울 종로의 작은 치과였습니다. 여기요? 네, 그냥 한번 보시죠. 들어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고 안내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가자 상냥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해외 환자도 자주 봅니다.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사실 며칠 전부터 어금니가 시큰거렸지만 정신없던 일정 탓에 미뤄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진료 예약도 필요 없고 비용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요. 국민이 국민을 위하려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 마음이 이 나라의 진짜 정치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를 욕했던 사람도 저를 걱정해준 사람도 결국 같은 국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 나라가 더 나아지길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성훈 할아버지께도 찾아가 인사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을 배우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정치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정치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고 거리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벅찹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냉소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미국 정치학자였습니다. 논문을 쓰러 왔고 비판하려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 땅에서 배운 진실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책을 집필 중입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기적,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숫자로 증명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증명된 진실의 기록입니다. 한국은 한때 모든 예측을 비웃듯 기적처럼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GDP 성장도 IT 인프라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마스크를 나눠 쓰고 버스에서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타인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들. 이건 단순한 국민성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지닌 정치 철학의 근원이자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김성훈 할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정치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지지.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죠. 선한 것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 말은 단지 낭만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정치의 변화는 이제 섬김과 소통으로 진화하고 있고 차기 대통령으로 예언된 인물은 처음으로 국인을 지닌 사주를 가졌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날, 대한민국은 단지 동북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 정치의 새로운 모델 국가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의 실질적 협력, 희토류 자원의 유라시아 허브 도약,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평화를 중재하는 중심 국가의 역할. 이건 김성훈 할아버지의 예언이자 제가 목격한 가능성입니다. 지금도 많은 서구 학자들이 한국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따뜻한 국민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도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감동받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 김성훈 할아버지께 다시 인사드릴 날을 기다리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Wait, did she just say South Korea?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정치경제학 수업. 전 세계에서 모인 엘리트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 국가 경쟁력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독일, 프랑스, 브라질 각국 대표들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자원과 군사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지 경쟁하듯 나열하고 있었죠. 그 순간 조용하던 한 학생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Excuse me, I'd like to talk about a different kind of power. 그녀의 이름은 설인.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모두가 GDP, 군사력, 인구수를 이야기할 때 설인은 사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국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입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국민이 똘똘 뭉쳐 그것을 극복해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순간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죠. 하지만 설이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그저 국가의 잘못을 탓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금을 모아 국가를 도왔고 다시 일어섰죠. 삼성과 LG가 만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 K-드라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오랜 준비와 창의성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한국의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문화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닫고 그녀의 말을 곱씹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쟁력에 대한 기존 개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설인의 발표가 끝났을 때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미국에서 온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설인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건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최빈국에서 G20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수출 유자 산업이 되었고 수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중국 학생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인구 문제나 자원 부족 같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아닐까요? 서리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리스크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사회 전체의 움직임이 있어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정책 실험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기술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국민들의 태도의 모든 게 한국의 강점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교수는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Human capital as strategic power. 인적 자원은 전략이다. 그날 이후 수업의 방향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수치나 군사력 비교를 넘어서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던져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서린의 이름은 학기 말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서린은 조용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발표 후 몰려오는 긴장과 말로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그녀를 부른 소리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Hey, Siulin, that was inspiring. 영국 출신의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 마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난 항상 국가 경쟁력이라는 걸 GDP나 수출입 통계로만 봤는데 내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으로 국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박혔어.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한국에서 자라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말했을 뿐이에요. 며칠 후 서리는 하버드의 한 세미나에서 다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주제는 비전통적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와 교육. 이 자리에선 단순히 한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이 어떻게 산업과 정책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K 콘텐츠의 성장 과정을 데이터와 역사적 맥락을 곁들여 분석했고 교육열이 어떻게 기술 인력의 질적 성장을 이끌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온 한 학생은 발표 후 서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원이 부족해요. 예전엔 그게 약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서린은 기숙사 책상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씁니다. 나는 단지 한국을 소개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는 아직도 떨리는 마음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울림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리는 어릴 적부터 열정을 먹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함께 살았지만 그녀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며 딸의 학원비를 대셨고 아버지는 새벽 첫차를 몰고 매일같이 출근하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의 꿈을 응원했지요. 그녀의 꿈은 늘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국 밖에서 한국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 발음 하나까지 집요하게 연습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국 영어 토론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그녀는 자연스럽게 국제정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 진학 후에는 UN 인턴십에도 참여하며 시야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사람의 힘을 믿게 된 건 단순한 학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린의 대학 시절 서울을 강타한 한파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전력 사고, 도시 일부가 정전으로 멈춰버린 그때 그녀는 봉사활동 중이었습니다. 발이 꽁꽁 언 채로 재난 현장을 지원하던 그녀는 자기보다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죠. 이게 바로 한국이야. 시스템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날 이후 그녀는 한국의 성장 비결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IMF를 극복했지? 왜 반도체 산업에 성공했지? 어쩌다 BTS가 그래미 후보에 올랐지? 그리고 하나의 공통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한국인. 하버드 입학 후 처음엔 낯선 시선과 약간의 편견도 느꼈습니다. 아, 넌 한국에서 왔구나? 거긴 기술은 발달했는데 스트레스가 많다며? 한국은 좀 지나치게 경쟁적인 거 아니야? 서리는 그런 말들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요. 치열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 꽃피운 창의력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절박함은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한국만의 DNA예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제정해야겠다고. 하버드 캠퍼스는 자유로움과 토론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서 서리는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작은 일들이 이곳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친구가 졸고 있자
물 한 병을 가져다주는 행동조차 너무 간섭적이다라는 반응을 들었고 함께 공부하자는 제안도 너의 페이스를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말로 되돌아왔습니다. 서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왜 이렇게 개인의 공간을 중시할까? 우리는 서로를 챙겨주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그러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한국만의 고유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 개인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관계의 힘. 수업 중 교수는 국가 위기 시 정부와 국민 간 신뢰 회복 방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법률 개정, 리더십 개편, 제도 정비를 언급했지만 서리는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결혼반지, 장롱 속 금부치까지 자발적으로 내놓았어요. 단순한 재정적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해결의 핵심이었죠. 이 말을 들은 독일 출신의 한 학생이 묻습니다. 그건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일인가요? 네, 한국 사회는 때때로 너무 경쟁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치인과 희생의 정신은 언제나 살아있어요. 그녀의 말에 강의실 안은 또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자신의 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감과 연대의 문화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서린의 발표 이후 하버드 강의실은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한국의 전략적 문화 자산이라는 주제는 학교 내에서도 작지만 깊은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시아 지역 연구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 서린이 초청 연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한국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테마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가족, 이웃, 회사 동료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말미에는 이것이 한국의 진짜 자산입니다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패널 토론 중 한 일본인 학자가 서린의 발표를 듣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낭만적인 해석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계층 간 갈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쟁 과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문화적 자산이라면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살아야겠죠? 순간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한국을 미워한 걸까? 혹시 객관성을 잃은 걸까? 심포지엄이 끝난 후 그녀는 복잡한 마음으로 호텔방에 돌아왔습니다.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고 자랑스러웠지만 오늘 받은 비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나의 시선은 너무 편향돼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서린은 그저 조용히 서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보고 느낀 걸 말한 거잖아. 그게 다야. 누가 뭐라 해도 사람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어. 며칠 후 서린은 학교 근처 한국 식당에서 교수님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그녀는 무심코 젓가락을 들었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혹시 속 안 좋아요? 미음 끓여줄까요? 그 순간 서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배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말하고 싶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야. 서린은 식당 아주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눈시울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한국은 따뜻한 나라야.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그걸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게 중요해.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을 비판했던 그 일본인 학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날의 지적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발표를 더 균형 잡히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상화한 게 아니라 그 안의 사람들의 힘과 공동체적 대응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상외로 학자는 매우 정중하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말한 한국의 인적 자산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그 메일을 읽은 순간 서린은 다시 펜을 들고 새로운 발표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온전한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국민들.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를 감싸 안는 이중적인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창의력, 단단함, 그리고 따뜻함. 그녀는 새로운 발표에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문제도 해답도 사람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게 제가 믿는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한국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서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전한 것은 단지 한국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이었다. 서린의 새로운 발표는 하버드 교내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되었고 그 영상은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000단위를 넘기자 캠퍼스 신문에서도 그녀의 스토리를 다뤘고 사람 중심의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는 학내에서 작은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서린 씨, 귀하의 발표가 현재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차세대 리더십 포럼의 발표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스피커로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단지 얘가 보고 느낀 한국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멀리까지 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워싱턴의 포럼 무대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긴장을 요구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중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유학생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의 메신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조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IMF의 절망,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들 서로를 돕고 배워가며 결국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성장해온 이야기.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 중 몇몇은 눈가를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설득했고 공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경쟁력이란 숫자나 스펙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이끄는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럼 발표 이후 서린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이메일은 세계 각국에서 온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케냐에서 온 청년은 자신의 나라에서도 인적 자원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고 핀란드의 한 교육 연구자는 서린의 관점을 정책 세미나에서 공유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서린은 잠시 멍하니 모니터 앞에 앉아 메시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 정말 그 정도였나?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나의 국가 발표였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 그 무렵 한국에서도 그녀의 이야기가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사는 한국의 인적 자산을 전 세계에 알린 서린이라는 제목으로 그녀를 인터뷰했고 교육부장관은 공식 SNS에 그녀의 발표 영상을 공유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쟁력은 결국 사람입니다. 서린 학생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서린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자라온 집, 학교, 골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방식으로 세계를 돕는 길을 찾겠다고. 포럼 발표를 마친 그 주 금요일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몇 달 후 서린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자신이 자란 동네를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떡볶이집, 어릴 적 다녔던 문방구, 그리고 매일 등교하던 좁은 골목길.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버드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의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의 원천은 바로 여기 이 평범한 골목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서린은 강연 요청을 받습니다. 주제는 미래의 경쟁력,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축. 이번엔 하버드도 아니고 국제 포럼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강연이었죠. 서린은 단상에 올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지 빠른 인터넷과 맛있는 음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믿고
도우며 꿈꾸는 그 마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을 듣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결국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서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국가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서로를 믿고 함께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온다. 한국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한국의 가능성을 함께 믿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함께 퍼뜨려 주세요. 이건 교육혁명이야. 믿을 수 없어.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한 후 남긴 첫 마디다. 이제는 미국마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려 하고 있다. 미국 뉴욕 교육부 장관 조나단 밀러는 최근 한국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교육개혁을 고민하던 중 여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하지만 아무리 보고서를 읽어도 믿기 어려웠다. 이게 정말 가능해?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준다고? 그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조나단 밀러 장관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교육부 관계자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깨끗하고 정리된 공항, 빠른 입국 절차,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궁금한 것은 단 하나였다. 정말 한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 서울 시내를 향해 가는 차 안에서 그는 가이드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장관님, 한국에서는 대학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서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죠. 밀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대학 강의도 무료라고요? 정말?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유명 대학교 교수들의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 단순히 일부 공개된 것이 아니었다. 수업 자료, 과제, 심지어 시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밀러는 충격에 빠졌다. 미국에서는 대학 교육이 비싸서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니. 그러나 그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교육 환경은 어떨까? 그는 직접 한국의 학교와 교육기관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밀러 장관님, 이쪽으로 오세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문을 지나자마자 깨끗하게 정돈된 교정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 앞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과 함께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다니. 밀러는 미국의 학교 환경과 비교하며 감탄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른 일이었다. 교실에 들어선 순간 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책상마다 최신 태블릿이 비치되어 있었고 전자칠판에는 교사가 손쉽게 수업 자료를 띄우고 있었다. 학생들은 종이 교과서 대신 태블릿을 활용해 문제를 풀고 있었으며 교사는 AI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별 학습 수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여기는 공립초등학교라고 하셨죠? 설마 사립학교가 아닌가요? 밀러는 놀라운 눈으로 교사를 바라보았다. 네, 한국에서는 공교육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학습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AI 학습 도우미도 활용하고 있죠. 밀러는 곧바로 자신의 보좌관에게 속삭였다. 이건 혁명이야.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아직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수준이야.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한 거지? 밀러의 질문을 들은 교장은 웃으며 말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한국은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러는 더욱 깊은 관심이 생겼다. 그럼 이 시스템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나요? 교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교육이 도입되고 있어요. 학교가 멀리 있는 학생들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서울의 최상급 교사들에게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밀러는 그 순간 자신이 평생 동안 고민해왔던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답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다. 정말 이 시스템이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일까? 그는 직접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그리고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밀러 장관은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는 활짝 웃으며 한 학생에게 다가갔다. 안녕, 나는 조나단 밀러라고 해. 미국에서 왔어. 혹시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소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저는 김민준이에요. 영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밀러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렇게 어린 학생이 이렇게 유창하게? 그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덕분에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영어에 노출되고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장관님, 저도 제 이야기 들려드려도 될까요? 밀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서울처럼 학원이 많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있어서 저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강의하는 수업도 들을 수 있었고 AI 선생님이 제 학습 수준을 분석해서 맞춤형 문제도 내줬어요. 밀러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너는 집에서 인터넷만 있으면 서울 학생들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학생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제가 시골에 살아도 기회는 똑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밀러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미국에서는 시골과 도시 간의 교육 격차가 너무나 컸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환경이 열악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선 값비싼 사교육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학교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 텐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런 걸 가능하게 한 거죠? 교육부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육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어요. 또한 AI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밀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하지만 아직 검증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의 교육 수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 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밀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교육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정말 대단한 철학이군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더 보고 싶어요. 그 순간 학교 측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직접 수업을 참관해 보시겠어요? 밀러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는 한국 초등학교의 실제 수업을 직접 보고 싶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한 명도 흐트러짐 없이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은 전자 칠판을 터치하며 수업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밀러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다. 자, 친구들, 이제 10분 동안 AI 선생님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학생들은 태블릿 화면을 터치했고 AI 기반 학습 프로그램이 즉시 실행되었다.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을 분석한 뒤 각각 맞춤형 문제를 제공했다. 어떤 학생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푸는 반면 어떤 학생은 기초 개념을 복습하고 있었다.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딱 맞는 속도로 학습하고 있었다. 밀러는 경이로운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건 마치 개별 과외를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 교사가 다가와 설명했다. 학생마다 이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AI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밀러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쳐야 했고 개별 맞춤형 교육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AI와 교사가 협력하여 각 학생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그때 한 학생이 밀러에게 다가와 수줍게 물었다. 미국에서는 이런 수업 안 해요? 밀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
하지만 배워야겠어. 정말 대단해.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보아온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밀러는 이번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 대학의 교육 수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 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밀러 장관은 서울의 한 명문 대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이미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서 큰 감명을 받았지만 대학교 수준의 교육은 어떨지 궁금했다. 미국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있었고 교수진의 강의 수준도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밀러가 한국 대학 캠퍼스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강의에 그는 대학 측의 안내를 받아 한 강의실로 들어갔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지만 교수는 단순히 앞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인터랙티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각자 태블릿으로 답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태블릿을 활용해 문제를 풀었고 교수는 즉시 학생들의 답안을 분석해 피드백을 주었다. 밀러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 강의는 등록한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자 안내자는 웃으며 태블릿을 꺼내 보였다. 아닙니다. 이 강의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 누구든 무료로 수강할 수 있죠. 뭐라고요? 이 강의를 누구나 들을 수 있다고요? 밀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확인했다. 실제로 대학교 홈페이지에서는 동일한 강의가 실시간 스트리밍되고 있었으며 한국 전역의 학생들이 접속해 강의를 듣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고액의 등록금을 내야 들을 수 있는 대학 강의가 한국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학생 중심의 교육 시스템. 그러나 밀러가 가장 감동받은 장면은 따로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그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 한 학생이 말했다. 저는 원래 지방 출신이라 서울에서 공부하기 어려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온라인 강의 덕분에 집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장학금도 잘 되어 있어서 학비 부담도 크지 않고요. 밀러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장학금도 잘 되어 있다고? 네.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노력하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밀러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아닐까? 미국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 능력과 상관없이 교육 기회를 잃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 평등을 실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한국의 교육 철학을 직접 듣기 위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와 만남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한국이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듣게 된다. 밀러는 교육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앞두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한국은 이런 교육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교육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 그는 단순히 기술과 자금만으로는 이런 혁신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한국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서울 정부청사 회의실. 밀러는 한국교육부의 고위 관계자와 마주 앉았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밀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서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공교육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나요? 미국에서도 교육개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렇게까지 효율적인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관계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장관님, 한국에서는 교육을 단순한 서비스로 보지 않습니다. 밀러는 눈을 크게 떴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에서 교육은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단순히 개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한 나라가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밀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국에서는 교육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을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철학이 있었기에 한국은 기술과 정책을 활용해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군요.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사례를 들었다.
IMF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켜낸 교육.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교육 예산만큼은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IT 기반 교육을 확장하며 미래를 준비했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세대가 지금 한국을 글로벌 IT 강국으로 성장시킨 주역이 되었습니다. 밀러는 몸을 뒤로 젖히며 깊은 감탄을 내뱉었다.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였군요. 그래서 한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한국이 이룩한 교육 혁신은 단순한 기술과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육을 국가의 근본적인 힘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발전시켜온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한국 방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밀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경험을 그냥 넘길 수 없다. 반드시 미국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 그는 전 국민을 놀라게 할 결단을 내리게 된다. 미국으로 돌아간 밀러,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다. 밀러 장관은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한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을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닐까? 그는 귀국 후 바로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혁신입니다. 밀러의 기자회견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언론들은 그의 발언을 대서특필했다. 뉴욕 교육부 장관, 한국 교육 시스템에 감탄. 미국도 배워야 한다. 미국 교육개혁의 새로운 모델? 한국에서 찾다. 밀러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실질적인 개혁안을 제안했다. 우리는 한국처럼 교육을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의 강력한 주장에 미국 정부와 교육계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에서는 긴급교육개혁회의를 소집했고 의회에서도 밀러의 제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국 내 수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SNS에서 그를 지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이들도 한국처럼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밀러 장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 새로운 미래를 열다. 밀러는 이후에도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미국 교육 개혁의 방향을 구체화해 나갔다. 한국 정부 역시 교육 자료와 시스템 노하우를 공유하며 미국의 개혁을 돕기로 했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한국을 찾았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를 방문한 그는 강의실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는 모두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 그리고 이제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본 도쿄의 한 아침, 유키는 출근 준비를 하며 일상적인 뉴스를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 지역 소식, 그리고 익숙한 정치 이야기들. 유키는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삶 속에서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27살 회사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주말마다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삶의 대부분이었죠. 그런 유키에게 변화의 조짐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유키의 절친한 한국인 친구 민수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유키, 너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 이번에 한국에서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가 개봉했어. 시간 나면 한번 봐봐. 유키는 별다른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수의 권유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유키는 인터넷에서 영화 안중근의 예고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등장하는 강렬한 인물들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암울한 역사가 담긴 장면들은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번 볼까? 호기심 반, 민수와의 대화 때문인 반으로 영화관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유키는 화면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안중근 의사의 희생과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인 정책이 한국인들에게 가한 상처들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유키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외치는 장면에서
그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몰랐지? 영화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유키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묘한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알지 못했을까? 영화를 보고 난 뒤 며칠 동안 유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며 배웠던 역사, 교육과 영화에서 본 내용이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에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늘 자국의 발전과 성장을 중심으로 역사를 가르쳤지만 한국에서 겪었던 고통이나 제국주의 시절의 침략적 행위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친구 민수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 영화 보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 나랑 좀 더 얘기할 수 있을까? 민수와의 만남에서 유키는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 영화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고 부끄럽더라고.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민수는 유키의 진심 어린 태도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유키. 사실 일본에서도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배우기 어려운 거 알아. 내가 도와줄게.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봐. 그날 이후 유키는 민수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추천해준 책들과 다큐멘터리를 보며 유키는 점점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끼친 영향과 그로 인해 남겨진 상처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키의 새로운 역사 인식은 가족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유키는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 무심코 영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안중근이라는 한국 독립운동가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심드렁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글쎄,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이미 오래전 일인데. 역사란 건 각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유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일본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 역사를 들여다보는 건 너에게 좋지 않아. 괜히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라. 대화는 끝내 평행선을 달렸고 유키는 방으로 들어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후 유키는 혼란스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와의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에 사는 친구들에게도 민수와 함께 배운 역사적 진실을 전하려 노력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마음이 무거웠지만 민수와 함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 역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근대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유키에게 물었습니다. 유키, 너는 이런 역사를 알게 된 후에 일본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니? 민수의 질문에 유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끄러웠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부끄러움을 넘어 이 사실을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한 명이라도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게 책임을 다하는 길 아닐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유키.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배울 수는 있어.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 이 대화 이후 유키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이야기를 꺼냈고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불편한 반응을 보이던 동료들이 차츰 귀를 기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키의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유키가 동료들과의 대화 중 민수가 추천한 책 일본 제국주의와 그 흔적을 언급했을 때 한 동료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키, 너 왜 그렇게 자꾸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런 책들은 다 과장된 내용이잖아. 일본이 언제 그렇게 나빴다는 거야? 동료의 반응에 유키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책이나 자료들을 직접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운 것도 많더라고. 나는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분위기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유키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 내가 틀린 걸까? 동료들의 반응을 보니까 내가 너무 나서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민수는 유키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한참 후에 답했습니다. 유키, 변화는 항상 쉬운 게 아니야. 특히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더 그래. 하지만 너처럼 진심을 다해 다가가는 사람이 하나씩 생기면 결국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해보자. 민수의 위로에 힘을 얻은 유키는 다음날 동료들에게 영화 안중근의 이야기를 다시 조심스럽게 전하며 새로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유키는 민수의 격려를 받은 후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 내에서 이러한 역사를 공부하고 알리는 사람들을 찾아 함께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관련 커뮤니티를 검색했고 역사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발견했습니다. 단체의 온라인 포럼에 가입한 유키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단체를 최근에 알게 된 유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무지했고 심지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영화를 계기로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는 저의 무지를 반성하며 진실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여러 회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유키님, 용기 있는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 단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함께 더 많은 것을 알아가 봅시다. 유키는 따뜻한 환영에 감동받았고 곧이어 단체에서 주최하는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임 날 그는 처음으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온 유학생 그리고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한 연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평화를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죠. 유키는 이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민수와의 공부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모임 이후 유키는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수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짧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을 제작하여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과 진실에 대해 설명하는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민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 쉽게 끌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무겁기만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유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바꿔나가 보자. 유키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더 넓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유키는 점점 활동 반경을 넓히며 일본 내에서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가 민수와 함께 만든 영상은 예상 외로 반응이 뜨거웠고 몇몇 일본 언론에서도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그를 인터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긍정적인 반응만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키는 단체의 이메일 계정으로 날아온 메시지를 읽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사, 왜곡 그만해라. 우리 조상들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는 짧고 날카로운 비난의 메시지들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자신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메시지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유키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민수, 이런 비난을 받을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혼란스러워져. 정말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민수는 유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유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어려운 만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부정적인 반응도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 이 대화로 잠시 힘을 얻은 유키였지만 그는 또 다른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의 방에 들어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키, 내가 요즘 하는 활동들에 대해 들었다. 그런데 이건 좀 심하지 않니? 우리 가족이 이런 일로 주목받는 게 좋은 일은 아니야. 유키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족이나 나라를 욕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진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알겠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족까지 피해를 보는 건 원하지 않는다. 유키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치고 한참 동안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커지는 부담과 갈등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옳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민수와 함께한 시간들, 자신이 알게 된 역사적 진실,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유키는 다시 결심을 다지며 단체 모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미래를 믿습니다. 그의 연설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일부 회원들은 눈물을 보이며 그의 결심에 동의했습니다. 유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힘을 얻었고 그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유키의 연설 이후 단체 내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회원들은 유키의 진심 어린 태도와 용기에 감동했고 그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과 한국의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워크숍과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키는 민수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유키를 자신의 고향으로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너도 한국에 와서 직접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너에게 들려줄게. 유키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약간의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는 한국의 깨끗하고 체계적인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민수의 고향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을 보며 유키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가족은 유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유키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이 일본의 역사와 관련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의 할머니가 들려준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야기는 유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시절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도 우리 이름을 가질 수도 없었어. 하지만 우리 민족은 포기하지 않았단다. 유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민수는 유키를 데리고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유키는 전시관에 걸린 사진들과 유물들을 보며 영화에서 보았던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떠나며 유키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나는 이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그리고 더 확신하게 됐어.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걸.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유키, 넌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어. 그리고 너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분명 변할 거야. 한국에서 돌아온 후 유키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일본 전역에서 세미나를 열고 한일 역사 교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유키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서서히 관심을 끌었고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키가 기획한 한일 역사 워크숍은 일본과 한국의 대학생들을 연결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감명받은 한 언론사는 그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유키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의 이야기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그를 양국의 진실과 화해를 위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부르며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그의 가족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유키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의 활동을 반대하며 불편한 태도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유키의 이야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유키에게 먼저 대화를 꺼냈습니다. 유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솔직히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너의 진심이 느껴졌다. 너처럼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도 필요하겠지. 나도 이제부터 너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말에 유키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활동이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으며 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년 후 유키는 민수와 함께 쓴 책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 한일 역사와 화해의 길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양국의 젊은 세대에게 진실을 알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키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작은 파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동이 모이면 큰 물결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물결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책 출간 이후 유키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연을 이어갔고 그의 활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양국의 젊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과거를 넘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유키는 고백합니다. 처음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저는 그 거울 속에서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유키의 이야기는 역사적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CNN 아시아 담당 수석 특파원인 사라 브라운 기자의 놀라운 한국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한국에 머물며 보고 느낀 점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전 한 외국인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전에 한국에 처음 발을 내디딘 순간을요. 초고속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그녀는 그때도 이미 한국에 깃든 무언가 특별한 에너지를 느꼈다고 해요. 그녀의 첫인상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 순간 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들의 바쁜 일상이 흘러가는 방식에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녀가 한국을 처음 만난 계기는 우연이었지만 여기서의 생활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사라 브라운 기자는 한국을 단순히 취재지가 아닌 자신이 새롭게 이해해야 할 다른 세계로 보았습니다. 당시 CNN은 급성장하는 동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었고 사라 기자는 한국이 단순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한국은 단순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나라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한국이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시련에 직면한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외신 기자들은 한국 경제는 끝났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그녀는 그 와중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해요. 한편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국민적 단합의 상징이 되어버린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노인들이 결혼 반지를 기부하고 아이들조차 저금통을 들고 나와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한 가족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이 자신의 경력을 넘어 삶 자체를 바꿨다고 고백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이제 사라 기자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조명하며 왜 한국이 오늘날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 잡았는지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이후로 겪은 일들과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라 브라운 기자는 IMF 외환위기를 겪는 한국을 보며 처음으로 이 나라가 가진 강한 내면의 힘을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는 위기를 넘어선 일상 속에서의 발견이었어요. 특히 그녀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빨리빨리 문화를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빠른 생활 속도가 외국인으로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었다고 해요. 길거리를 걷기만 해도 어디선가 사람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죠. 처음엔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이 문화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이 문화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일과 삶의 균형 속의 숨은 비밀. 그녀는 또한 한국인들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삶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도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산으로 나가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이 끝난 후에도 일과 연관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상당히 달랐죠. 첨단 기술, 그리고 사람이 중심인 사회. 사라 기자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낀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은 그녀의 고국인 미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공항철도에서 시작해 지하철까지 모든 게 너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출근길 대중교통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도구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가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주목했던 건 바로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노인들부터 청소년들까지 모두에게 손쉽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 간의 교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죠. 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교육, 그 이상의 열정. 한국의 교육열도 그녀가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에도 학원에 가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그녀의 눈에 비현실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 뒤에는 단순히 성적을 잘 받으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교육이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처럼 느껴졌어요. 이 과정에서 사라 기자는 한국이 단순히 성장이 빠른 나라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경험한 한국은 단지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였던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그녀는 한 가지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오해는 그녀가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라 브라운 기자는 한국에서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이 기술과 교육, 경제를 넘어 일상 전반에 깃들어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에 더 강렬하게 나타난 모습이었죠. 함께 이뤄내는 문화의 뿌리. 그녀는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단지 위기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 정신은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 기자가 서울의 한 작은 골목길에 있는 식당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혼자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이 묻지도 않고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내며 말했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조금 심심할까 봐요. 반찬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녀는 이처럼 단순한 배려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가진 함께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기를 넘어선 일상 속의 단합. 한국에서 공동체 정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농촌 일손 돕기와 김장 문화입니다. 그녀는 CNN 취재차 농촌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논과 밭을 돌며 일손을 돕는 모습은 그녀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족이 아닌 이상 누군가의 일을 돕는 건 흔치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역사회가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그녀는 김장철에 친구의 초대로 한 가정집에서 김장을 돕게 된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한 집에서만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온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서로 나눠 먹는 모습에서 정말 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손길. 그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몇 차례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길을 걷다 넘어져 발목을 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젊은 학생 2명이 그녀를 부축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그녀가 영어를 못할까봐 의사를 대신해 통역까지 해주었죠. 한국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도 마치 가족처럼 대했어요. 이런 따뜻함은 단순한 친절 이상으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여기는 철학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의 단결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경쟁력. 결국 그녀는 한국의 이런 공동체 정신이 단순한 문화적 특징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제는 단순히 효율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힘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고 잘 만드는 걸 넘어 모두를 함께 발전시키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국에서 한 가지 크나큰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그 이야기는 곧 이어질 클라이맥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브라운 기자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공동체 정신이 단순한 일상을 넘어 세계적인 기적을 만들어낸 사례들을 심층 취재하게 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만든 기적, 평창 동계올림픽. 그녀는 한국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보여준 단합의 힘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사라는 이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평창을 방문했는데 그녀가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인들이 올림픽을 자신들의 일로 여겼다는 점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부터 자원봉사자, 공무원,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올림픽 성공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세계적인 규모의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 성공의 열쇠였죠. 예를 들어 사라는 강원도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기억합니다. 우리 마을은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영어 수업을 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저희가 더 많은 걸 배운 기분이었죠.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업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성장의 모델. 그녀는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에서 국민과 기업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도 취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들이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했던 점이 컸다고 합니다. 한국은 기업과 국민 사이에 일종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국민들은 자국 기업의 성장을 응원하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내죠. 이런 상호 의존적 관계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자연재해에서도 빛난 단결. 사라 기자는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한국인들의 단결력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취재했던 2019년 태풍 미탁 당시 경북 지역의 한 마을을 방문한 경험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주택과 농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주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누군가는 피해를 입은 가족의 농작물을 함께 수확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집을 수리하기 위해
자신의 도구와 자재를 나눠줬어요. 이런 모습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는 장면이었어요. 사라 기자의 깨달음.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단결력과 공동체 정신이 단지 위기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공동체란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그녀의 긍정적인 인식은 곧 한 사건으로 인해 흔들리게 됩니다. 그녀가 큰 기대를 품고 방문한 한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이 경험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는 그녀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믿음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사라 브라운 기자는 한국에 대해 한껏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그동안의 믿음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겪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늘 감탄해오던 한국인의 친절과 따뜻함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식당에서의 불편한 경험.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한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날은 촬영 일정이 길어져 늦은 저녁에 홀로 식사를 하러 갔던 날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소 무뚝뚝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직원은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어려워 보였고 메뉴를 주문하는 동안 직원이 짜증 섞인 표정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젓가락 사용에 서툴러 음식을 놓치자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그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불편했어요. 평소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친절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죠. 그동안 내가 한국을 너무 이상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의문. 이 사건 이후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느꼈던 한국인의 따뜻함은 단지 거칠애였던 걸까요? 아니면 외국인인 자신이 한국 문화와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불쾌감을 준 걸까요? 처음엔 그 식당 직원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느낀 친절이 진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진실에 다가서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그 식당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동료와 함께였고 동료는 그녀의 경험을 자세히 듣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식당 직원들은 절대 무뚝뚝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일하는 방식이 조금 투박한 편이에요. 오히려 그 식당은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 외국인 손님이 드물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후 사라 기자는 직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무뚝뚝함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직원은 자신의 태도 때문에 그녀가 불편했을까봐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음 방문 땐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깨달음,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이 사건은 그녀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는 여전히 사실이었지만 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나는 한국이 단순히 나에게 맞춰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도 나름의 방식과 문화가 있고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나의 몫이었어요. 그녀는 이 일을 계기로 외국인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려면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숨은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기회. 사라 기자는 이후 그 식당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매번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직원들과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고 그녀는 이제 그곳에서 혼자 식사를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오히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더 깊게 다가오는 그들의 따뜻한 진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라는 한국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단단한 신뢰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한국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에서 느낀 이 모든 경험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은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사라 브라운 기자는 20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첨단 기술, 공동체 정신, 단결력, 그리고 작은 오해와 그 뒤에 감춰진 따뜻한 진심까지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히 한 국가를 넘어선 삶을 새롭게 정의하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한국이 준 새로운 시각,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점이죠. 사라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단결과 배려의 힘이었고 다른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응력이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와 같은 큰 시련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합쳐 극복해낸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떤 위기라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사라 기자의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 사라는 CNN을 통해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K-팝이나 K-드라마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놀라운 문화적인 성과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노력, 단결, 그리고 따뜻함이 그 바탕에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변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땅에서 배운 것. 떠나기 싫은 나라? 한국. 마지막으로 사라는 한국에서 느낀 소중한 경험들을 떠올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제2의 고향 같아요. 떠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제 안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이 나라와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도 한국의 이야기를 발견해보세요. 사라 브라운 기자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의 역동성과 따뜻함을 담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항상 본질을 잃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감동을 얻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한국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